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약간의 엇갈림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게 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호실적을 내놓았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언더아머라든지 듀폰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런 기업들이 있고 현재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83%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죠. 이것 때문에 3%가량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지난 6개월 동안 100%가 올랐는데 여기서 3% 하락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심도 좀 묻어나는 분위기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투심이 역시나 강하게 살아나는 하루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수준을 더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제 36,000포인트 선도 돌파한 채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주요 실적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는 화이자의 실적이 나타났는데 컨센서스를 웃도는 강한 이익을 발표했고요. 다음 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 역시 상향시키면서 주가가 4%대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화이자였고요. 그 다음으로 언더아머 역시도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또 현재 CEO의 운영 아래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덧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잡았고요. 10% 넘는 급등세를 오늘장에서 전개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티로더 역시도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개장 전에 예상을 웃도는 어닝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4%대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장 전에 전해졌던 몇 가지 실적들 확인해봤고요. 기업들의 이 강한 성적표 덕분에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코로나 리스크 그리고 테이퍼링 등과 같은 우려 요인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강하게 살아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로는 자재와 부동산, 헬스케어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가 1% 안팎의 상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에너지와 시클리컬이 가장 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종목별 흐름이 어땠는지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자재 섹터는 듀퐁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듀퐁이 굉장히 강력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9%대의 급등세를 시현했고요. 그러면서 섹터 전반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동산 섹터 내에서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오늘 6%대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화이자와 함께 그 밖에 제약사들이 일라이릴리라든지 암젠 등과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는 역시나 유가의 움직임과 병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가 오늘 하락세를 띠자 에너지 섹터 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전일까지 이어졌던 테슬라의 랠리가 오늘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클리컬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또 그 밖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부킹홀딩스라든지 익스피디아 그룹 역시도 오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종목별로 있었던 이슈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가 개장 종가 이후에 그 실적 어떤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이커머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80%대도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내일장에서의 주가 움직임 역시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도 역시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허츠와 10만 대 차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트윗이었습니다. 애초에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 기여했던 소식이 이 허츠와의 계약 소식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오늘 머스크가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주가가 하락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테슬라 차량의 리콜 소식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더욱 악화되는 하루였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가격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전에 이더리움이 8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더욱더 상승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쭉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면서 최고치 수준을 계속 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4,500달러 구간대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유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의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재고량이 예상되다 보니까 유가가 오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3년 내 최고치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오늘 목요일 치러지는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유가의 방향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4개의 키워드를 설정해서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점점 빨라진다. 안 그래도 이제 그 FOMC 회의를 좀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점점 빨라진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이야기일까 싶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뭐 내년 중반쯤에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고요.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이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CNBC가 이날 공개한 그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요. 평균적인 첫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은 내년 9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조사의 12월에 비해서 3개월 정도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무려 44%의 응답자가 연준이 7월 이전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테이퍼링을 마치고 불과 몇 달 후에 바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시장의 그 참여자들은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연준이 모든 자산 매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역시 큰 우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고요. 코로나19를 제치고 이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더 빠른 긴축을 원하는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을 1년가량 앞당긴 바 있잖아요. 그렇다면 골드만삭스 이외에도 다른 IB들의 변화도 있었을까요? 네, 이제 이 GS에서 전망 시점이 내년 7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 대비해서 1년 정도나 이 첫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을 앞당긴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로 역시 지목을 한 것이 테이퍼링이 끝날 시점에도 근원 PC가 연 한 3% 이상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상승할 것이다.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지속이 되면서 이 연준도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였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이 10월 12일에서 18일까지 로이터에서 주요 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한 29% 정도가 2023년 1분기를 첫 금리 인상 시점으로 꼽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다만 물론 이 4분기, 내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28%의 비중으로 첫 금리 인상 시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첫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것을 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제 안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제가 어제 시간을 좀 잘못만 말씀드렸는데 내일 새벽 2시 50분부터 FOMC 특별 라이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명서가 나오는 대로 그 성명서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 관련된 헤드라인 전해드릴 거고요. 한 3시 반쯤이겠죠. 3시 반쯤부터는 이제 FOMC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도 동시 통역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라이브 방송 이제 유튜브의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알람 설정이 있습니다.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좀 미리미리 알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도장 찍기 전이라는 키워드인데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지 모른다. 도장 찍기 전까지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뜻밖의 트윗을 어제 날렸는데요. 미국 렌터카 업체 허치와 10만 대 주문 계약을 한 게 아직 사인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여러 가지 호재와 함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호재들 가운데 허츠가 테슬라의 10만 대 정도의 차량 주문을 했다는 것도 한 가지 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허츠와의 계약에 아직 사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주가도 좀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의 트윗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트윗을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아직 사인을 안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아랫줄에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허츠와의 계약은 아무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본인이 제로 이펙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테슬라는 만드는 족족 다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츠가 10만 대를 주문했다고 10만 대를 더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반면 허츠는 머스크의 트윗에도 불구하고 이미 테슬라의 차량 인도는 시작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허츠 대변인은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우리는 10만 대 초도 주문을 넣었고 인도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허츠와의 계약이 있건 없건 간에 테슬라는 지금 만든 만큼 다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올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업계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렌터카 업체에 차를 파는 것은 상당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이 렌터카 업체에 차를 팔 때에는 보통 잘 안 팔리는 차를 판다고 하는데 렌터카가 돌아다니면서 홍보 효과가 있어서 안 팔리던 차도 조금 더 팔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렌터카로 빌릴 수 있는 차량은 사람들에게 브랜드 이미지가 좀 나빠지고 차량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허츠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트윗을 날린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은 결국 테슬라의 판매량을 좌우하지 않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1조 달러로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테슬라가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40% 이상이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월가 주요 기관들의 눈높이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퍼 샌들러 같은 IB에서 목표 주가를 1,200에서 1,300달러로 올린 바가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905달러에서 1,125달러,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900에서 1,2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900에서 1,000달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000슬라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목표 주가의 상향 랠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워낙 좀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 지난달에 경기 소비재 전반도 10월 이 랠리를 굉장히 보였고 여기에 큰 몫을 테슬라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경기 소비재 ETF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정보 웹사이트 시킹알파에서는 전반적으로 역시 trend is my friend. 그러니까 트렌드는 우리 편이다. 이 되는 그런 뭐 흐름에 올라타라.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경기 소비재의 10월 랠리를 이끌었다. 이런 또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가 먼저다. 자, 이 키워드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언더아머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언더아머가 이날 이 호실적을 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뛰었는데 이미지가 먼저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입증한 사례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더아머가 3분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올해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의 20%대 초반에서 이 25%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가이던스도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어요. 패트릭 프리스크라는 이 2020년도 초쯤에 부임을 한 CEO의 이미지 쇄신 노력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케팅 지출을 늘리고 이 할인 판매를 줄인 바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언더아머 하면은 좀 제값 주고 사면은 뭔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네. 아울렛에도 굉장히 많이 입점이 돼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쇄신을 하면서 결국은 이익률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참고로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백화점 등의 이 홀세일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직영 매장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 중이고요. 참고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홀세일 부문에서 10% 그리고 이 다른 직영이나 온라인 부문에서 12%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 판매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씌워져 있었던 게 바로 언더아머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를 벗고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요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좀 격하게 이번에 반응이 나온 네. 것 같고요. 이 참고적으로 3분기에 이 총이익률 GPM 이 수치가 51%로 310bp나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공급망 차질은 역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지만은 가격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판매 채널의 변화가 큰 몫을 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DTC 부문, 그러니까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채널 중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은 오히려 4%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마진이 높은 직영 매장의 판매가 확대된 게 이런 호실적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마진이 높아진 그런 원인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IB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BMO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코로나19 팬데믹 간에 더 커지는 대신 더 건강해지는 것을 택했다. healthier than bigger 뭐 이런 네네.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마진 개선으로 그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이제 스티펠 같은 IB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6에서 30달러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날의 어떤 급등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뭐 20% 가까운 업사이드를 더욱더 점치고 있는 IB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IB들의 반응이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뭐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어떤 기업은 돈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돈을 좀 적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원래 돈을 적게 남기던 애들이 체질을 변화시켜서 돈을 많이 남기더라라는 것 때문에 IB들의 반응이 좋아지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네, 이제 그 IB들의 투자 의견 그 설명을 보면은 네. execution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집행한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사극에선 처형으로 많이 쓰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 의견에서 무슨 집행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게 바로 경영진의 어떤 사업 수행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변화를 굉장히 좀 도모를 한 기업들, 즉 경영진이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줄 아는 기업들이 좀 돋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또 변화의 바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언더아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못 신는 운동화. 못 신는 운동화라면 사시겠어요? 돈 주고? 저는 사실 신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
그런 용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못 신는 거라면은 사실 잘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있는데 보관하려고 못 신는 운동화보다는 네. 이제 디지털 운동화라서 못 신는 운동화라는 의미거든요. 나이키가 이런 못 신는 디지털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나이키가 디지털 운동화를 팔기 위한 총 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나이키 로고뿐만 아니라 브랜드 슬로건인 Just Do It 그리고 에어 조단 또 점프맨 로고 있죠. 그 조던이 뛰고 있는 그 모습 이 로고 4개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상표권 관련 변호사는 나이키가 새로운 시대에 그들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나이키는 그러면 이 상표권 등록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떠오를 텐데 이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나이키와 조던 로고가 찍힌 디지털 운동화와 디지털 의류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나이키가 직접 판매할 가능성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가상 세계에서 NFT 형태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에, 그러니까 유저들이 자신의 캐릭터에 나이키 신발과 나이키 의류를 입히고 싶다면 이런 디지털 운동화와 디지털 의류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나이키가 메타버스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5월에는 게임 포트나이트와 조던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당시의 게임 캐릭터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와 여러 차례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나이키가 이번에 등록한 4개의 상표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나이키가 딱히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그 상표권을 등록해 놓게 되면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방법은 수없이 많고요. 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사업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나이키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사실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다 만회를 해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이키에 대한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3분기 어닝 시즌 전에 걱정이 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나이키라든지 페덱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고 네. 여기에서 뭐 물류 비용 그 증가와 공급망 차질 이런 이 맞아요. 부분들이 여실히 좀 노출됐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8월 결산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스러운 가이던스로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은 그때도 이 총이익률 GPM 수치는 개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소비자 직접 판매 DTC 부문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세일을 적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뭐 채널 변화, 아까 뭐 언더아머의 예와도 좀 비슷하겠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 결국은 높은 점수를 이 복수의 기관이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실적 발표 후에 골드만삭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17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DTC의 추가 확대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때 급락을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웨드부시도 아웃퍼폼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주가로 이제 170달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다 노출되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키가 주가가 뭐 단기간 내에 굉장히 회복한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